그날 저는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손주를 10년 키워준 대가로. 이젠 필요 없다는 말을 들은 다음 날이었죠.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이제 네 것도 내 것도 아니야. 이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저는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그 길이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의 모든 이야기는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그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 이불 보따리 하나, 그리고 쌍둥이가 그려준 그림 몇 장.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그림이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민서가 그린 할머니 얼굴.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삐뚤삐뚤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 곁에 내가 없다는 게 아직은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정희입니다. 올해 68.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봄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어느 날, 그날 며느리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기분이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쌍둥이래요. 쌍둥이?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나. 어머니, 저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당연하지. 엄마가 도와야지.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외국계 제약회사 과장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만 낼 거예요. 그 이상은 제 자리가 위험해서요. 엄마가 당분간 도와줄게. 내가 필요하다는 게 참 기뻤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라니 두 아이를 한꺼번에 품에 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어쩐지 두려웠습니다. 수진이가 힘들겠구나. 그래, 내가 도와야지.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엄마.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내가 아직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그날 하루가 괜히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 갔습니다. 아기 옷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진열대에 작은 내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주들 거예요? 점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쌍둥이래요. 남매요. 어머, 그럼 이거 어때요? 점원이 분홍색 내복과 파란색 내복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작은 손싸개와 턱바지도 두 벌씩 담았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수진이의 배는 달처럼 불러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손이 보였어요. 그래, 이제 정말 다 컸구나. 초음파 사진 속 작은 손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 집 근처로 미리 옮겨갔습니다. 혹시나 새벽에 연락이 오면 바로 달려가야 하니까요. 그날 새벽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지금 병원이에요. 수진이 진통이 시작됐어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옷을 급히 걸치고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제 손은 떨렸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얀 복도에 비명이 들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저 무사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오전 10시 21분, 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입니다. 3분 뒤 또 한 번. 아들입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쌍둥이시네요. 건강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힘이 빠져 벽에 기대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조금 뒤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을 보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꼬물거리는 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딸은 민서, 아들은 민재. 3분 차이지만 민서가 누나였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신생아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두 아이가 작게 움직이는 걸 보는 게 그날 하루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민서는 잘 울었고 민재는 잘 잤습니다. 그 두 아이의 리듬에 맞춰 저의 하루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수진이가 산후조리원을 나왔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한 손엔 죽이 담긴 보온병, 한 손엔 미역국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 엄마 재미로 하는 거야. 정말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쌍둥이를 돌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한 명을 재우면 다른 한 명이 깼습니다. 민서가 울면 민재도 따라 울었습니다. 밤에는 2시간마다 깨서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 작은 입이 꼭 제 손가락을 잡고 잠들 때면 세상에 이런 기쁨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버텼어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예쁜데 힘들 게 뭐 있니? 100일이 되던 날 민서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까꿍. 제 얼굴을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민재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소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 아들한테 보냈습니다. 우리 손주들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베란다에 작은 아기 의자를 내놓았습니다. 쌍둥이는 나란히 앉아 바람을 맞았습니다. 민서는 바깥을 보며 옹알이했고 민재는 그걸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손이 공기를 움켜쥘 때마다 저는 마치 봄 햇살 속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돌잔치가 다가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쌍둥이는 정말 귀여웠습니다. 민서는 붓을 잡았고 민재는 돈을 잡았습니다. 민서는 작가, 민재는 사업가네.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민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재도 따라했습니다. 할머니. 그 두 마디에 세상이 다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애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지. 그 말에 수진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제 제가 직장에 복귀하면 어머니가 계속 봐주실 수 있으시죠?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1년도 힘들었는데 또 계속? 하지만 그 눈빛을 보고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봐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수진이는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진짜 부탁드려요.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그날부터 저는 사실상 아들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쌍둥이 곁을 지키는 게 제 하루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애들이 할머니를 부르며 달려올 때마다 온 세상이 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행복 사이로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애들 밥은 잘 먹었어요? 어머니, 기저귀는 갈아주셨죠? 그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줄었고 대신 했어요가 늘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바쁘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작은 가시처럼. 그해 겨울 민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높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민서가 열이 나서 병원에 왔어. 아, 네. 근데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어머니가 잘 봐주세요. 끊겼습니다. 회의보다 아이가 중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바쁘니까. 저녁 9시
수진이가 퇴근했습니다. 민서는요? 자고 있어. 아, 그럼 됐네요. 고생하셨어요. 그 말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쌍둥이가 두 돌을 지났습니다. 이제 제법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밥 줘. 할머니, 놀아줘. 하루 종일 저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귀엽기도 했지만 하루의 끝에는 늘 무릎이 시렸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났습니다. 7시까지 아들 집에 도착하면 수진이는 출근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의 있어서 빨리 나가요. 인사도 없이 현관문이 닫히면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쌍둥이를 깨워 옷을 입히고 밥을 먹였습니다. 민서는 밥을 잘 안 먹었고 민재는 흘리면서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그렇게 한 끼에 1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전 10시면 놀이터에 갔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따라다니면 허리가 뻐근했지만 아이들이 웃으니까 참았습니다. 11시 반에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쌍둥이를 먹이고 나면 제 밥은 식어 있었습니다. 그릇을 치우고 나면 세탁기를 돌리고 낮잠을 재우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잠들면 다른 한 명이 깼습니다. 결국 낮잠은 늘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후 3시면 간식, 5시 반이면 저녁 준비, 수진이가 좋아하는 반찬, 쌍둥이가 먹는 반찬, 준호가 좋아하는 반찬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따로 했습니다. 저녁 7시쯤 수진이가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또 놀이터 갔어요? 매일 똑같네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탁을 치웠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요. 애들 챙겨주셔야 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밤 9시부터는 재우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책 읽어줘. 할머니, 물 줘. 민서와 민재의 요구가 번갈아 이어졌습니다. 둘이 잠드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실로 나오면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예능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내일 봬요. 그 말 한마디 남기고 문이 닫혔습니다. 밤 10시 반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면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손목도 저렸습니다. 그런 날이 1달, 2달, 그리고 1년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놀이터, 여름엔 물놀이, 가을엔 낙엽 줍기, 겨울엔 병원. 계절이 바뀌어도 제 하루는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요즘 편식하잖아요. 고기 말고 채소도 좀 먹이세요. 그리고 놀이터만 가지 말고 문화센터도 알아보세요. 다음 날 문화센터를 찾아봤습니다. 등록비가 비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비용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내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 돈으로 등록했습니다. 주 2회 문화센터에 다녔습니다. 집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쌍둥이를 양팔에 안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애들이 재밌대요. 그 말 한마디가 위로였습니다. 쌍둥이가 3돌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여기 있어? 민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서랑 놀아주려고. 엄마는? 엄마는 회사 가셔. 민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날 밤 그 대화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민서가 물었던 그 한마디. 왜 맨날 여기 있어? 정말 왜였을까요? 어느 저녁 수진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식이에요. 애들 재워주시고 그냥 가세요. 밤 11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2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 그냥 가셔도 됐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새벽 1시.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7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날
옆집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정희야, 요즘 왜 이렇게 야위었어? 쌍둥이 키운다며. 며느린 뭐해? 회사 다니요. 그럼 너 혼자 키우는 거야? 그건 좀 심하네. 괜찮아. 우리 애기들이니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허리가 아파서 잠을 설쳤습니다. 무릎도 아팠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쌍둥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쌍둥이가 4살, 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할머니, 심심해. 여전히 하루 종일 저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쌍둥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 등원, 오후 3시 하원. 시간이 줄었으니 이제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 6시 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을 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김 안 좋아해요. 민재는 유부초밥 말고 달걀말이요. 수진이는 전날 저녁마다 부탁을 남겼습니다. 준호는 늘 조용했습니다. 수진아, 너무 부탁만 하지 말고 어머니 좀 쉬게 해드려. 그 말에 수진이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나도 회사 다녀.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어린이집 준비물은 끝이 없었습니다. 색종이, 물감, 물티슈, 수건, 여벌옷. 하나라도 빠지면 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르신, 내일은 준비물 꼭 챙겨주세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알림장 확인하셨어요? 미안해. 깜빡했어. 매일 확인하셔야죠. 그 말투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손에 쥔 휴대폰 알림장을 다시 켰지만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몇 달 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승진했대요. 부장 됐어요. 그래, 잘 됐네.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이들을 키워서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했지만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장 승진 축하한다. 늘 응원할게. 읽음 표시만 남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부장이 된 수진이는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의 있어서 늦어요. 애들 재워주세요. 그 말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저녁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날, 수진이가 집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서 옷이 좀 이상했어요. 빨간 상의에 빨간 바지라니요. 민서가 고집 부렸어. 그래도 어머니가 조율을 하셔야죠.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수건만 괜히 꽉 쥐었습니다. 쌍둥이는 6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시작됐습니다. 영어, 미술, 피아노, 일주일 내내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하원, 점심 먹이고 3시 영어학원 데려다 주고 4시 반 데리러 가고 5시 반 미술학원 보내고 6시 반 데리러 가고 하루에 6번 버스를 탔습니다. 어느 날은 버스가 늦었습니다. 민재를 데리러 갔을 때 학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음엔 시간 꼭 맞춰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밤 무릎이 붓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누워서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허리가 좀 아파서. 어머니 파스 좀 붙이고 일찍 주무세요. 그럼 내일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 말은 내일도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응,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민서와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학원 픽업을 하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왜 앉아? 잠깐만, 조금만 쉬자. 민서의 손이 제 무릎 위에 닿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이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옆집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정희 씨, 얼굴이 왜 그래? 병원 좀 가봐.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며느리한테 얘기 좀 해.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애들도 크니까. 너 진짜 너무 착하다. 착한 게 아니야. 그냥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 영숙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더 휘어지고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70세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하루에 6번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그날 밤 쌍둥이를 재우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손에 들린 우산이 뒤집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봄이었습니다. 쌍둥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새 교복을 입은 손주들을 보며 이제 다 컸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머니, 내일도 부탁드려요. 그랬던 수진이의 말이 이제는 내일 오시죠? 로 바뀌었습니다. 감사의 말이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재 숙제 봐주셨어요? 응. 수학 문제 좀 가르쳐줬어. 아, 근데 그건 요즘 방식이 달라요. 괜히 헷갈리게 가르치지 마세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괜히 헷갈리게. 그 한마디가 그날 저녁 밥맛을 다 없앴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퇴근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들 학교 끝나면 학원도 많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집으로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응?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애들도 이제 좀 컸잖아요. 어머니도 이제부턴 좀 편히 쉬셔야죠. 순간 귀에서 피가 쏠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혹시 뭐 잘못했니? 아니요. 잘못은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리할 때.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최고. 그 글씨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다음 날 혹시 오해일까 싶어 일찍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수진이가 나보고 이제 집에 안 와도 된대.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힘들었을 거야. 이제 애들도 크고 엄마도 쉬셔야지. 쉬라고? 엄마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쉬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이제 그만 오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리고 쌍둥이의 숙제를 봐주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쌍둥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또 와? 아니, 이제 할머니는 안 와. 왜? 이제 민서랑 민재가 다 컸잖아. 싫어. 민서가 제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또 보자.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표정 봤어?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던데. 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히 서운하시겠지.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이제 독립해야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10년 동안 맡기기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모시면 되지. 어차피 어머니 재산도 다 우리한테 오는 거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통장은 잘 관리되고 계시지?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8억 정도 있으시대. 그럼 됐네. 당분간은 어머니가 편하게 쓰시고 나중에 건강 안 좋으시면
우리가 관리하면 되지 뭐. 그래도 미안한데. 오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도 이제 우리 애들한테 집중해야 할 때야. 어머니는 어머니 돈으로 편하게 사시면 되고. 그래도 혼자 계시면 어머니 워낙 검소하시니까 크게 쓰실 일도 없으실 거고, 나중에 건강 안 좋으시면 우리가 관리해드리면 되지. 그때까지는 그냥 계시면 돼. 그래도 오빠, 우리 형편에 어머니 용돈까지 드릴 여력은 없어. 솔직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기물을 내렸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 이제 가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방금 전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재산도 다 우리한테 오는 거고, 어머니 워낙 검소하시니까 크게 쓰실 일도 없으실 거고, 우리가 관리해드리면 되지. 8억. 그 돈 때문이었구나. 10년이 그 돈 때문이었구나. 그날 밤 제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 돈으로 저를 기다리게 할 수 없게, 그 돈으로 제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가방 하나, 이불 보따리 하나, 쌍둥이가 그려준 그림 몇 장, 남편과 살았던 이 집, 준호를 키웠던 이 집,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퇴직금, 집을 팔아서 모은 돈. 8억. 제 평생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할까? 월세, 식비, 병원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1억이면 충분했습니다. 1억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 기부하고 싶습니다. 은행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7억을요? 전액을요? 네, 전부요. 손끝이 떨렸지만 도장을 찍는 순간 후회는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1억이 되는 걸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제 돈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제 아무도 저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돈은 오롯이 저만을 위한 돈이니까. 점심 무렵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통장이 왜 1억밖에? 나머지는 기부했어. 네, 7억을요? 엄마 미쳤어요?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인데. 1억이면 내가 행복하게 살기엔 충분해. 뒤에서 며느리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7억을 기부했다고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돈은 이제 네 것도 내 것도 아니야. 나머지 1억은 내가 행복하게 쓸 거야.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7억. 수진이가 10년간 기다렸던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게 남은 1억이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불과 세 정거장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작은 방, 침대 하나, 싱크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쌍둥이가 그려준 그림을 벽에 기대 세웠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그 글씨가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침대, 침대 끝에 작은 싱크대. 한 걸음만 옮기면
벽에 닿는 좁은 공간. 그래도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누가 문을 여닫는 소리도, 누가 밥상을 지적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저는 아직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자본 게 언제였더라. 스스로 웃음이 났습니다. 싱크대 위 라면 봉지를 꺼내 물을 올렸습니다. 라면을 끓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도 되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낯설게 들렸을까요? 라면을 먹고 난 뒤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들리는 건 새소리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여기서 지내는 거야? 응, 조용하니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래? 뭐가? 밝아졌어. 1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야. 영숙이는 가방에서 귤 몇 개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그런데 진짜 얼굴이 좋아졌어. 귤 껍질을 까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침에 눈을 뜨자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의 명언, 버려진 자리에서 피는 꽃도 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그네 위에 앉은 아이 둘이 서로를 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하루를 살고 싶다. 글을 쓰고 나니 방 안이 덜 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통장에 남은 1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돈으로 뭘 할까? 여행? 취미? 친구들과의 저녁? 생각만으로도 설렜습니다. 비로소 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로부터 6개월. 저는 여전히 그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영숙이랑 온천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정희야, 준비됐어? 나간다. 버스를 타고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10년간 쌓인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너 요즘 완전 달라졌어. 뭐가? 표정이 10년 전 너로 돌아간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온천에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을 봤습니다. 통장 잔액 9,5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쓰고 있었습니다.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었던 도자기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돈을 제가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뒤돌아보니 민서와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멀찍이 서서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서, 민재! 아이들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푸석푸석하고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예전에 깔끔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래.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쌍둥이가 카트에서 과자를 꺼내려 하자 수진이가 다급하게 막았습니다. 안 돼. 그거 비싸. 예전 같으면 그냥 담았을 과자였습니다. 민재가 또 다른 걸 집으려 하자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안 된다니까. 엄마 말 안 들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제가 물었습니다. 네. 회사 그만뒀어요. 그래. 저 셋째 가졌어요. 그러고 보니 수진이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쌍둥이에 이어 셋째였습니다. 애기 봐줄 사람 알아봤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수진이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돈만 있었어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수진이가 카트를 밀며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가장 저렴한 것들만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안 와? 민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살아. 왜?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서. 민서야, 민재야, 할머니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아이스크림 값을 냈습니다. 5,000원.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그럼 우리 또 보자. 헤어지면서 뒤돌아보니 수진이가 카트를 밀며 쌍둥이에게 뭐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엄마 머리 아프다니까.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1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날 저녁, 저는 친구들과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정희야, 요즘 진짜 행복해 보인다. 나도 그래. 10년 고생한 보람이 있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인 것 같아.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수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쌍둥이 둘에 뱃속에 하나 더. 혹시 가끔이라도. 안 돼. 엄마,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10년 했으면 충분하지 않니? 엄마도 참 고생하셨죠. 준호야, 너희가 선택한 거야. 이제 너희 스스로 책임져야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9천만 원. 아직도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엔 제주도에 가기로 했습니다. 한 달 살이로 평생 처음 가보는 제주도였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설렜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한 달 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엔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산책 가세요? 민박집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날씨가 좋네요. 얼굴이 정말 밝으세요. 며칠 있다 가세요? 한 달이요. 우와, 부러워라. 저도 나중에 저렇게 살고 싶다.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올레길을 걷다가 70대로 보이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우리도 이렇게 둘이서 다니는데 혼자 오시다니. 평생 남 위에 살다가 이제야 제 인생 사는 거예요. 멋지세요. 그 말이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저녁에 민박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서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민서. 할머니 어디 있어요? 할머니 지금 제주도에 있어. 혼자? 응. 우와, 할머니 멋있다. 민서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할머니 언제 와요? 다음 달에 서울 올라가면 민서랑 민재 만날게. 엄마도 같이? 엄마는 바쁘잖아. 우리 셋이서 놀이공원 갈까? 좋아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 조건으로 한 달 후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놀이공원 입구에서 쌍둥이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민서, 민재, 준호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래, 오늘 감사해요. 애들이랑 약속했거든. 그날 저는 쌍둥이와 놀이공원을 돌았습니다. 회전 목마를 타고 풍선을 사주고 솜사탕을 먹었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재밌어요. 민서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민재가 안겼습니다. 그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해주는 사랑이었으니까. 저녁 무렵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준호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시겠어요? 아니, 괜찮아. 나 호텔 예약했어. 네. 오늘 서울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강릉 가기로 했거든. 안쪽에서 아기 우는 소리와 수진이가 지친 목소리로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여행을요? 응.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응? 행복하시죠?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응. 나 지금 참 행복해. 택시를 타고 가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꺼내 일기를 썼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정희로 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드디어 제 인생을 찾았어요. 혹시 저처럼 오랜 세월 누군가를 위해만 살아오셨나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통장 앱을 열어봤습니다. 8,700만 원. 아직도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만으로도 설렸습니다. 내일은 강릉에 갑니다. 다음 주엔 전주, 다음 달엔 여수.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70세.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봄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오롯이 제 것이었습니다.